오늘 요지경 재팬은 일본 스시 얼마나 알고 먹어요의 전편으로 일본 스시의 종류와 역사입니다. 스시의 종류. 니기리 스시, 쭌초밥. 니기리 스시는 초밥하면 바로 떠오를 정도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초밥이지만 사실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샤리를 너무 약하게 쥐면 밥알이 먹기 힘들어질 정도로 풀어지고 반대로 너무 세게 쥐면 샤리가 떡 수준으로 뭉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초밥 평론에서 항상 구설에 오르는 것은 이 니기리 스시의 샤리 상태이며 이것이 우수하면 그 초밥 셰프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테마리 스시, 공초밥.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스시로 일본의 동글동글한 공인 테마리에서 이름을 딴 둥근 모양의 스시로 스시에 집중하기 힘든 선자리나 게이샤와의 유흥자리 등에서 먹기 위해 개발된 스시입니다. 한 손에 집기도 쉽고 여성의 입술 화장에 닿지 않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와 동근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군칸 마키, 군한 마리 초밥. 니기리 스시와 마키 스시가 융합된 스시로 모양을 잡기 힘든 재료들을 스시로 담아내기 위해 김을 말아 형태를 잡습니다. 연어알, 내기도로, 성게알, 다코 와사비 등이 대표 재료인데 군함이라는 특이한 이름은 불러진 검은 김의 모습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내기도르는 내기와 토로의 합성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파 다진 것을 올리는 경우 또한 많지만 실제 어원은 파내다는 뜻이 내기리토루가 변형된 단어입니다. 본래 참치 해체 후 뼈에 남은 살을 숟가락으로 퍼내서 다진 것을 말하지만 이제는 참치살을 다진 것은 모두 내기토로라 부릅니다. 다코 와사비는 낙지, 문어살을 잘게 다진 뒤 양념과 와사비를 넣고 절여 만든 것입니다. 노리마키 스시, 김초밥. 한 가지 재료만 간단히 들어간 간토식 김초밥으로 약칭은 마키인데 참치 붉은 살, 오이, 박고지, 단무지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좋게 말하면 마무리를 위한 가벼운 이카심이고 그만큼 품격이 떨어지는 메뉴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굵은 간사이식 후토마키와 구별하여 호소마키라고도 부릅니다. 후토마키 스시.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간사이식 마키 스시로 한국의 김밥 조리법에 큰 영향을 준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판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김쌈을 근거로 후토마키 스시의 영향을 부정하는 주장도 있지만 판김 위에 밥을 깔고 속재료를 넣어 말아먹었다는 기록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스치본이라는 일본 명절에는 이 후토마키를 자르지 않고 한 줄을 다 먹는 날이 있는데 이 후토마키를 에호마키라 부릅니다. 그런 날 백화점 등에서는 한 줄에 1만엔이 넘는 에호마키도 팔며 최고급 참치와 마츠사카교 등이 들어가면 많은 대를 가볍게 넘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대문의 진곡의 식당 같은 구한말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한정식 집에서 판매했던 메뉴입니다. 한국의 김밥에 비해 밥에서 식초 맛이 매우 강한 편이며 달걀을 제외하고는 주된 맛이 해산물 향이 강합니다. 테마키 스시, 손마리 초밥. 밥과 재료를 김으로 밥알 모양으로 간편하게 말아낸 마키 스시로 만들기 쉬워 홈메이드 초밥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근본 있는 스시야에서도 다루는 엄연한 정통 스시입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마키라고 부르며 일식 체인점에서 우동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 뷔페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깃집이나 한식집에서 나오기도 하며 가게에 따라 재료의 폭이 넓어 일반 초밥 재료 외에 나토나 게네장젓갈 등을 쓰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롤. 구미권에서 탄생한 마키 스시의 총칭으로 김을 두르되 밥이 겉에 나오게 하여 검은 부분을 숨겼고 재료도 날생선과 알을 넘어 고기나 아보카도 등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와사비와 간장이 정석인 초밥과는 정반대로 소스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마요네즈와 데리야끼는 물론 맵고 짜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도 합니다. 상당히 인기 있는 메뉴이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맛을 추구하는 일본인의 취향과는 동떨어져 흔히 생각하는 초밥이라 하기에는 다릅니다. 일본 현지는 물론 한국에서도 롤은 스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초밥집에서는 수익이 좋아 메뉴에 포함되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으며 회전 초밥집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이나리 스시, 유부초밥. 유부로 밥을 감싼 스시로 메인 재료가 식물성이라 일반적인 스시와는 다르게 취급당하며 일본에서는 초밥집에서 다루지 않을 정도로 미묘한 메뉴입니다. 오이 스시와 더불어 무시당하지만 간편하고 달달하며 유부 덕분에 단백질과 칼로리를 챙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짜내고 얻는 한국식 유부초밥과는 다른데 초밥집에서는 계란초밥과 함께 값싼 메뉴로 많이 올라옵니다. 맛내는 법에서 관동과 관서의 차이가 크며 심지어 유부를 자르는 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도 간사이와 간토 지방의 유부초밥 맛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토에서는 살짝 짭조름하면서
그냥 배합초를 섞은 샤리만 넣는 게 일반적인 반면 간사이 쪽은 씹히는 야채가 들어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치라시즈시 흑부림 초밥. 회덮밥과 비슷하게 그릇에 담긴 밥 위에 여러 종류의 회조각과 해산물들을 가득 건져놓은 형태입니다. 니기리즈시를 먹을 형편이 못 되었던 사람들이 먹던 서민 음식으로 각종 생선 조각들을 섞어서 밥 위에 얹어 먹던 것이 유래인데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코즈시, 틀초밥, 누름초밥, 곽초밥. 나무 틀에 밥을 담고 회를 올린 뒤 눌러서 입체화시킨 다음 꺼내서 칼로 썬 스시인데 쉼초밥 위주의 현대 초밥과는 동떨어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원조랍니다. 니기리즈시에 비해 훨씬 역사가 길고 오사카나 교토에 가면 여전히 이것을 파는 곳이 있으며 편의점이나 간사이 공항 등지에서도 즉석식품 형태로 팔기도 합니다. 주로 흔들리며 모양이 망가지기 쉬운 에키벤 같은 벤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 재료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테두리에 생선살을 접기도 합니다. 하코즈시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나라현에서 비롯된 카키아즈시로 말 그대로 하코즈시이지만 하코즈시의 카키아를 감싸서 보존성과 감양을 입힌 것으로 유명해 에키벤에서 카키아즈시를 팔기도 합니다. 이때 카키아즈시는 무조건 잎을 벗겨내고 먹어야 하는데 한국의 한 유튜버가 카키아즈시 먹는 법을 몰라 잎을 그대로 먹는 기행을 선보인 바도 있었습니다. 간사이에서는 바테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코즈시를 만드는 틀을 포르투갈어로 바테이라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랍니다. 보즈시, 봉초밥. 둥글게 말아서 만드는 초밥으로 주로 고등어 스시가 많은데 초밥 에키벤 중에서는 의외로 흔한 편으로 간사이 내에서도 오사카는 하코즈시, 교토는 보즈시 지역의 음식으로 인식됩니다. 호나즈시, 붕어 초밥. 비와오 주변의 명물로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붕어에 밥을 채워 넣은 뒤 밥에 올려놓아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사진처럼 알벤 붕어로 만든 것을 고급으로 치며 초밥의 시초가 되는 원형으로 봅니다. 숙성된 붕어초밥은 짠맛보다는 엄청나게 시큼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데 뭉그러진 쌀밥과 생선으로 풍미가 대단해 현지인들도 못 먹는 사람들은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연상된다고 표현합니다. 한국에 삭힌 홍어처럼 일본에서도 먹는 사람만 먹는 난이도 높은 음식으로 우리가 아는 초밥보다는 푹 삭혀 먹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도조즈시. 도조노나레즈시라고 불리는데 시가현 오와시 미와 신사의 제사 음식으로 미꾸라지와 메기를 엽기를 섞은 밥과 층층이 쌓아 올려 8개월간 발효시킵니다. 500년 전통이 있는 요리로 마을 사람들은 후나즈시보다 이쪽이 진짜 원조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후나즈시보다 많이 발효시켜 먹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후나즈시뿐만 아니라 이쪽이 원래 스시에 더 가까운데 삭히는 시간이 오래 걸려 나중에 대량 생산을 위해 식초를 뿌려 만드는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을에 거대한 뱀이 나타나 피해를 주면서 매년 어린 소녀를 제물로 요구했는데 뱀을 신사에 모시면서 차마 산 사람을 바칠 수는 없어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나는 도조주시를 대신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분류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초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기후인 이즈 제도의 하치조시마에서는 잡은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미림과 간장에 절여놓고 이것으로 시마즈시라는 초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또 산이 많은 고치현에서는 산에서 채취한 버섯이나 죽순을 활용한 이나카스시가 유명하며 시장에서 자주 팔립니다. 또한 스팸 무스비처럼 초밥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경계선에 선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기림 시인이 말하는 한국에서 스시의 어원. 대한민국에서 스시를 초밥으로 부르기 시작한 때는 1940년대인 듯하다. 본래 일본말 스시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1940년대 생선을 식초, 설탕, 소금을 3대 2대 1로 섞은 배합초로 섞은 밥 위에 얹어서 먹는다고 하여 생선초밥이라는 말이 대체 용어로 사용된 모양이다. 순수주의자의 손꼽질 대장간에서 만든 세 마리 갈 곳은 대체로 뻔하다. 이윽고는 대중의 냉소와 조롱 속에 잊어버리우고 많은 것이 고작이다. 물론 간혹 그 중에는 대중의 필요와 입맛에 맞는 것이 있어서 국어 속에 채용될 적도 있으나 그것은 실로 어쩌다 있는 일이다. 초밥과 같이 비교적 잘 되어 보이는 순수주의자의 샘말조차가 얼른 남을 상쉽지도 않다. 거기 대하여 불고기라는 말이 한번 평양에서 올라오자 얼마나 삽시간에 널리 퍼지고 말았나? 김기림, 새말의 이모저모, 학풍, 통권 7호, 제1권 제5호, 1949년. 김기림 시인이 1949년에 잡지 학풍에 기고한 새말의 이모저모에서는 초밥이란 낱말을 신조어로 취급하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김기림 시인은 초밥이라는 신조어가 결국 냉소와 조롱 속에 잊힐 것이라고 내다보았지만 생명력과 보편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도시락, 덮밥 등과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본어의 한국어 대체 표현인데 음식의 발상지를 존중하자는 취지에서는 스시라고 읽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에서는 초밥이 워낙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어 용어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초밥의 세계화로 스시가 국제명칭이 되어 스시가 초밥과 함께 한국에서 혼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샤리 스시의 스매시 즉 식초 섞은 밥 부분을 은어로 샤리라고 부르는데 승려들 사이에서 쌀을 살이라 칭하던 은어가 에도시대부터 일반인 사이에도 퍼진 것이랍니다. 자세히는 쌀알이 마치 84,000분고란 석가모니의 사리와 닮아 그렇게 불렀다는 설, 공양받은 쌀을 불사리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해서 퍼졌다는 설이 있지만 유래는 불명확합니다. 현대에는 주로 초밥에만 쓰이지만 당시에는 쌀 그 자체를 뜻했고 흰 쌀밥이 드물던 시절에는 귀한 것에 빗대어 긴 샤리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워낙 유명해져서 정식 호칭인 스매시보다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스시의 역사. 초창기의 초밥은 나래짓이라 불리는 요리로 지금의 날생선을 밥 위에 얹어 먹는 초밥과는 다른 생선 발효식품이었습니다. 나래짓이는 깨끗하게 닦은 생선에 소금을 뿌려 밥이나 다른 찐 곡식과 함께 돌로 눌러놓은 것인데 이러면 밥이 발효되면서 젖산이 나와 부패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밥을 털어내고 생선만 반찬 삼아 먹는 것인데 이렇게 생선을 발효시켜 섭취하는 방식은 메콩강 유역 농경 민족이나 보르네오 섬의 화전민들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금이 귀했던 과거 농경 민족들에게 생선을 장기 보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자연스럽게 밥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쌀이 주식인 곳으로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의 한반도를 통해 벼농사가 도입되어 나래짓이는 야요이 시대부터 나라 시대 즈음에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곰던 옛날 기준으로는 밥을 버리는 것이 충격적으로 사치스러운 행위라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 발효를 중간에 멈추고 밥을 같이 먹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남한아래라고 불러 완전 발효시켜 생선만 먹는 혼나래와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생선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초밥의 모습이 처음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들어 당시 일본의 수도인 교토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방에서 초밥이 발전했는데 틀에 밥을 깔고 그 위에 다양한 발효 생선을 넣은 후 누른 하코츠시가 등장한 것입니다. 냉장 기술이 미숙했기 때문에 싱싱한 날생선은 사용하지 않았고 밥은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짭짤하고 신맛은 생선이 담당했는데 비린내를 잡기 위해 와사비를 넣었습니다. 다만 당시 와사비는 귀족들만이 먹을 수 있던 고가품이라 서민의 집에서는 넣지 않거나 싸구려 겨자로 대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갑자기 막부가 교토에서 지금의 도쿄인 에도로 천도해 중앙집권을 강화하자 형린 에도의 온갖 직공들을 초대하고 강제로 영주들을 번갈아 에도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만들 여유가 없는 직공과 영주의 수행원들로 가득 찬 에도에서 빠르게 대량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야타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초밥도 당연히 패스트푸드가 되었습니다. 다만 생선을 발효시키는 시간이 너무 길어 생선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에도는 바다가 가까워 발효를 생략하는 대신 식초를 부어 초밥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초는 부패를 방지하며 생선의 비린내를 잡고 맛을 정리하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발효식품의 풍미까지 첨가되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초밥을 빠르게 만든다는 뜻에서 하야즈시라 부르기 시작했고 1700년대부터 스시는 발효 시간을 줄이고 식초의 첨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발효를 전혀 하지 않은 스시가 탄생하는데 원래 생선을 오래 보관하려고 만든 발효식품이었지만 이제는 하루만 잘못 보관해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요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술 더 떠 틀에 찍어내는 대신 즉석에서 손으로 쥐어주는 니기리즈시가 탄생하는데 좁은 야타이에서 초밥틀을 치우자 공간 활용도 편해지고 생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현대적인 초밥의 역사는 사실상 여기서부터인데 이때를 대략 분세 이시대로 추정하며 요고쿠라는 요리점에 하나야 여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선의 처리 방법도 점차 변해 초창기에는 밥과 생선 모두 초처리를 했지만 메이지 시대 중기 이후로 얼음의 입수가 쉬워져 메타는 간장에 절이거나 적당히 가열 처리하고 초처리는 밥에만 하게 됩니다. 다만 하야즈시부터 일어난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에도 도심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고 다른 지역에는 생선 보존식으로 옛 모습을 간직한 향토 스시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풍미가 약해진 것은 초밥의 매니아 지향성을 많이 줄여서 초밥 문화를 융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쿄의 니기리즈시는 빠른 속도로 일본 전역을 석권해 메이지 중기에는 하코즈시의 원고장인 오사카에서도 대부분의 초밥집이 니기리즈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도 스시라면 당연히 주먹초밥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현대인의 식문화를 감안했을 때 초밥이 옛날 방식대로 나왔다면 세계화는 고사하고 자국에서조차 쇠퇴했을 것입니다. 에도마의 스시가 현대의 스시와 완벽히 똑같은 것은 아니라서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현대 스시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초밥 위에 올라가는 재료인 네타가 도쿄 앞바다에서 나던 것으로 한정되어 전통을 고수하는 에도마의 스시야에서는 연어나 성게 초밥 같은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참치도 먼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이기 때문에 생으로는 먹을 수 없어 간장절임인 직회로 제공되며 신선한 네타도 숙성시키거나 데치거나 간장에 절이거나 소스를 바르거나 식초에 절이는 등 조리를 합니다. 한 끼 식사로 먹던 것이기 때문에 네타도 매우 두껍고 밥도 많으며 식사용답게 따뜻하고 찰기가 넘치는 밥을 쓰는데 초밥이라기보다는 생선을 얹은 두 입 크기의 주먹밥에 가까웠습니다. 이 주먹밥과 같은 초밥을 먹기 쉬우라고 반토막을 내어 주었는데 이것이 초밥을 주문하면 2피스씩 나오는 관습의 유래가 되었고 현재는 회전 초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스시 얼마나 알고 먹어요? 세계 각국의 스시와 스시의 뒷이야기로 이어집니다.